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시는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께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고급 도자기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궁금해서 옆자리에 앉으신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품격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7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진짜 멋은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딱 7가지만 알면 누구나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7가지 비밀. 그것은 정말로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들이 모이면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그 할머니를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5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사는 방법이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 제 삶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7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거울을 볼 때 조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의나 모임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제가 아는 김덕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75세이신데 키도 작으시고 목소리도 크지 않으세요. 그런데 동네 주민회의에서 이 할아버지가 발언하시면 모두가 귀를 기울여요. 지난번에도 아파트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는데 김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딱 이 한마디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비밀이 뭘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죠. 진짜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김덕수 할아버지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나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천천히 해. 급하게 말하면 내 마음도 급해지거든. 정말 단순한 비결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그 할아버지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시선을 피하게 되시나요? 혹시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지지는 않으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김덕수 할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신감이라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요. 영국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세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있을 때와 움츠러들고 있을 때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분만 투자해보세요. 첫째,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마치 가슴에 자신감이라는 보석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턱을 살짝 들어서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바닥을 보지 말고 세상을 당당히 바라보는 거예요. 셋째,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20일만 계속해보세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덕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말을 잘 못하셨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신 결과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진짜 자신감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단골로 다니는 동네 세탁소에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이 까다로운 요구를 해도 절대 짜증을 내지 않으시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손님이 이 얼룩 안 빠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처음부터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대답할 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이 얼룩은 정말 까다로운 얼룩이에요. 한 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까칠했던 손님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나중에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항상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말이라는 건 마음의 거울이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말에 다 드러나거든. 나는 항상 상대방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와.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절대 말을 빨리 하지 않아요. 차분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말하죠. 말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실수하기 쉬워요. 급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끼리는 더 그렇죠.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셋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뭐랄까요, 있잖아요 같은 말들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말에 무게가 실려요. 한국의 언어학자 이현정 교수님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속도와 톤에 따라 신뢰도가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더 믿음직스럽게 들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조언은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3초 규칙이에요. 말하기 전에 3초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기분 좋게 들릴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화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더 좋은 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듣기예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좋은 말 찾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조금 부담이 되는데 혹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는 말이 빨랐어요. 급하게 말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순희 할머니를 보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5분씩 책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했고요.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고 대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따뜻한 말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품격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는데도 항상 멋있어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시는 이정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79세이신데 명품 브랜드는 전혀 입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화센터에만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참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이정자 할머니의 옷차림에 어떤 특별함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입고 계신 옷들은 다 평범한 것들이었거든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검은색 구두. 정말 단순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옷에 구김이 하나도 없었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나중에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나는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 하지만 가진 옷들은 다 내게 잘 맞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을 확실히 구분하지. 이게 내 비결이야. 정말 단순한 철학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유행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옷이라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해 보이잖아요.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자신에게 잘 맞으면 세련되게 보여요. 둘째, 옷의 개수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써요. 많은 옷보다는 서로 잘 어울리는 몇 벌의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여요. 셋째, 과하지 않은 장식을 선호해요. 너무 화려한 색깔이나 복잡한 무늬는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깔끔한 색깔과 정돈된 스타일이 더 품격 있어 보이죠.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아함은 거절에서 나온다. 무엇을 입을지보다 무엇을 입지 않을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은 캡슐 워드로브라는 방식으로 옷장을 관리해요.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 10개에서 15개만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정재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옷장에는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옷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색깔들이 서로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그럼 품격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깨끗함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옷에 얼룩이 있거나 머리가 지저분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구김 없는 옷을 입으세요. 구겨진 옷은 게으르고 무성의한 인상을 주지만 다림질된 옷은 정돈되고 세심한 느낌을 줘요.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의 주름 관리는 전체 인상을 크게 좌우해요. 셋째, 조화로운 색깔을 선택하세요. 옷과 신발, 가방이 서로 어울려야 하고 자신의 나이와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패션에 큰 관심이 없어도 기본만 지키면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유행에 민감한 사람보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옷 고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고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정재 할머니를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옷을 많이 사는 대신 진짜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 맞는 몇 벌만 골라서 아껴 입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옷 고민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요즘 멋있어 보이네요 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많은 옷보다는 깨끗하고 잘 관리된 몇 벌의 옷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히 품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지? 하고 신기해한 정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동네 은행에서 일하시는 최은희 과장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은행이라는 곳이 얼마나 바쁜 곳인지 아시잖아요. 손님들은 급하고 업무는 복잡하고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고. 그런데 이 과장님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오후 3시쯤 은행에 갔는데 마침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대기 번호가 30번 넘게 밀려 있었고 다들 짜증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최은희 과장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응대하시면서도 전혀 급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님이 복잡한 업무를 요청해도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업무가 빨리 끝나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실수도 없고 시간도 덜 걸렸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실 수 있어요? 저라면 벌써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젊은이, 급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급하게 하면 실수가 생기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더 오래 걸려. 나는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먼저 만들어. 그러면 손도 차분해지고 말도 차분해져.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여유로움이에요. 이분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지죠. 반대로 조급한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요.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 전에 끼어들거나 손을 계속 움직이거나 발을 떨거나 하는 습관들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조급한 마음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긴장된 몸은 다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유 시간 만들기예요. 최은희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려고 해.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10분의 여유만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 호흡 조절하기예요. 감정이 올라오거나 급해질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예요. 모든 일을 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급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다니고 일이 밀리면 스트레스 받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최은희 과장님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급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봤어요. 약속이 있으면 10분 일찍 나가고 일할 때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한 느낌도 들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실수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요즘 안정적으로 보이네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보세요. 모든 일에 10분의 여유를 주고 급해질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정말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태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 자체가 훨씬 편안해질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항상 세련되고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조영숙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71세이신데 화려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댁에 가보면 정말 아늑하고 멋있어요. 처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이 넓지도 않고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하나와 편안한 소파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딱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할머니가 차를 타주시는데 찻잔이 정말 예뻤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집이 정말 멋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이, 나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 뭔가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3번을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를 들여놓으면 하나는 내보내는 원칙을 지켜. 대신 매일 쓰는 것들은 좋은 걸로 써. 매일 마시는 차, 매일 쓰는 그릇 같은 것들 말이야. 정말 현명한 철학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분들은 무턱대고 비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아요. 조영숙 할머니의 옷장을 보면 이 철학이 더 확실히 보여요. 옷이 많지는 않은데 가지고 계신 옷들은 다 할머니에게 완벽하게 어울리고 서로 잘 조화가 되었어요. 나는 옷을 살 때 다른 옷들과 어울리는지부터 생각해. 그래서 옷장에 있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자연스럽게 코디가 돼. 정말 똑똑한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경제학자 김현우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소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삶도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조영숙 할머니도 그런 분이에요.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인간관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3번 생각하기 원칙이에요. 뭔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일주일 후에도 정말 갖고 싶을까? 이렇게 3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 들여놓으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이에요. 새로운 옷을 사면 오래된 옷 하나는 정리하고 새로운 책을 사면 읽지 않는 책은 기부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매일 쓰는 것에 투자하기예요. 가끔 쓰는 것보다는 매일 쓰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편안한 잠옷, 좋은 베개, 맛있는 차, 이런 것들은 매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많이 샀어요. 세일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예쁘다 싶으면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정작 쓸모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가득한데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되고요. 그런데 조영숙 할머니를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정말 좋은 것을 조금 가지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건 다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삶이 훨씬 간단해지고 편해졌어요.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도 줄어들고 청소하기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나요? 내일부터 조영숙 할머니의 철학을 실천해 보세요. 사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하나 들여놓으면 하나 내보내고 매일 쓰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줄어들어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서 진짜 품격을 만들어낼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나이는 많으신데도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분 말이에요.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매주 오시는 한문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81세이신데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신문 보러 오시는 일반적인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역사책을 읽고 계시고 어떤 날은 철학책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날은 최신 과학 잡지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실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옆에 앉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회화 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할아버지, 영어 공부도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손주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영상통화할 때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 80이 넘어서 영어를 배우니까 정말 어렵긴 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1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다니요. 그 후로 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대화가 재미있어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할아버지만의 깊이 있는 관점이 있으시거든요. 한 번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잃으면 안 돼.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거든. 그럼 점점 외로워져.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예요. 이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더 흥미롭고 깊이가 있어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어떤 주제든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한문수 할아버지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셔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배워가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는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계속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예요. 갑자기 큰 것을 배우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대신 매일 10분씩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단어 하나씩 배우거나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기심 유지하기예요. 이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요. 세 번째는 꾸준함 유지하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독서든 운동이든 새로운 취미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한문수 할아버지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 젊은데도 이제 배우기엔 늦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81세에 영어를 배우시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새로운 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배우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김상철 이사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73세이신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 문제, 소음 문제, 관리비 문제 등등. 그런데 김상철 이사장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지난달에도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입주민이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김상철 이사장님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사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 소리를 지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마치자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차근차근 관리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늘어났는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화를 내던 분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라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장님께 비결을 여쭤봤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저라면 같이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이 나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 하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두 사람 다 후회할 일만 생겨.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봐.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지. 정말 지혜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이분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죠.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화가 나되 절도를 잃지 않고 기뻐하되 방탕하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를 먼저 생각하죠.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는 습관이 있어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요. 셋째, 감정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해요. 너 때문에 기분 나빠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김상철 이사장님도 젊었을 때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셨다고 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지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했어.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지.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감정 조절 능력은 연습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3-3-3 규칙이에요. 감정이 격해질 때 3가지를 보고 3가지 소리를 듣고 신체의 3부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주변의 시계, 책, 컵을 보고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를 듣고 손가락, 발가락, 어깨를 움직이는 식으로요. 이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도 예전에는 감정 조절이 정말 어려웠어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바로 얼굴에 드러나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상철 이사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최고의 품격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7가지 비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확고함. 둘째,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말투. 천천히 따뜻하게 생각하며 하는 말. 셋째, 소박하지만 빛나는 단정함. 깨끗하고 정돈된 외모의 힘. 넷째, 시간을 다스리는 여유로움. 급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 다섯째, 현명한 선택의 미학.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는 지혜. 여섯째, 평생 성장하는 배움의 자세. 나이와 상관없는 호기심과 도전. 일곱째, 흔들리지 않는 감정 조절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 이 7가지 비밀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정한 품격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만난 한문수 할아버지는 81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김상철 이사장님은 70세가 넘어서 감정 조절을 배우셨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품격 있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오해예요. 조영숙 할머니는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사시고 이정자 할머니는 평범한 옷으로도 멋있게 차려입으세요. 품격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품격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변화를 느낄 거예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기품이 있어 보여요.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될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변화예요. 거울을 볼 때 더 당당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편안해지고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만 해보세요. 내일은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기꺼이 참석했던 결혼식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받고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받은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김 선생님의 전화였어요. 야, 우리 막내딸 결혼식인데 꼭 와야 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가운 마음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교통비, 경조사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체력적 부담까지. 언제부터인가 이런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예전에는 당연히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던 경조사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관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쓰는 돈이 평균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평균 11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쓴 돈 중에서 실제로 다시 돌려받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한 분의 실제 경험담부터 들어보시죠. 부산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던 저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의 관계가 직책과 지위에 기반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박 선생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닐 때는 어땠나요? 부장님의 자녀 결혼식에는 웬만하면 다 참석했죠. 그런데 그 부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간관계의 민낯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매년 수십 번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냈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그중 진짜로 저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진짜 친구들과만 만나니까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관계의 정리는 때로는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조사 부담이 큰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예전에 저분이 우리 집 경조사 때 와주셨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입니다. 내가 안 가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들이 정말 합리적일까요?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까요? 의무감 때문에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가 아닌 형식적인 참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조사 문화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점이에요. 진짜 축하나 위로보다는 돈을 내고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식장에 가보시면 아시죠? 대부분의 하객들이 혼주와 인사만 나누고 실제 예식은 보지도 않고 식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16회 정도 됩니다. 결혼식이 11회, 장례식이 5회 정도죠.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니 연간 112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에 교통비, 의상비, 시간 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부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평생 뿌린 돈의 3알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또한 요즘은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모든 경조사를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좀 더 현명하고 선택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를 재정의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준 사람, 내 실패를 함께 아파해 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해관계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관계에서는 굳이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조사 참석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둘째,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가? 셋째, 건강상 무리가 되지 않는가? 넷째, 상호 호혜적인 관계인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참석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꼭 현장에 가야만 축하나 위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성스런 축하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 때로는 더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물이나 화환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외부적인 문제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죠. 왁자지껄한 모임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동네 부녀의 모임이며 개모임이며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는 그런 모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기적이 된 건 아닌가 싶어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 거죠. 김할머니의 말씀처럼 이런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해도 될 때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내며 단련된 성숙함이 있어요. 그 얼굴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죠. 사회적 성공, 체면, 의무감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봐도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시니어 혼자 여행족이 늘고 있답니다. 혼자 여행의 매력은 무엇보다 자유로움에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들 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 사진 찍기, 원예 등등.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늦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나이에 시작하는 취미는 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평온함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분처럼 새로운 취미는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바로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거칠애나 체면치레 없이도 편안한 관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경조사 참석 여부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마음으로 축하할게. 이렇게 말해도 이해해 줄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해하거나 섭섭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중에 꼭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시간이든 저녁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체면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정말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혼자 가도 좋고 진짜 친한 사람과 함께 가도 좋아요. 셋째, 좋은 신발에 투자해 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좋은 신발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진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원망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합니다. 여섯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대접해 보세요. 멀리 있는 맛집이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세요. 혼자서도 좋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도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행복감은 소소하지만 확실합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죠? 물론 그것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봐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경조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참석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 이런 선택을 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써보세요. 형식적인 모임이나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진심 어린 관계와 자신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경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에는 마음을 다해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선택적 참여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절약한 시간과 비용으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보세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의미 있는 봉사활동 등등.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를 써보세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조사 참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의 마음이 있을 때 참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해도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재정의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진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경조사 하나 안 간다고 해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우정, 새로운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 사장님이에요. 사업을 20년 넘게 하시면서 꽤 성공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65세에 은퇴하신 후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마음 가는 대로 보내는 것.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은퇴하고 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카페라도 차려야 하나?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야 하나? 그냥 집에만 있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노년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하라고 압박합니다. 오늘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장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분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직원들 관리하고 거래처 만나고 신제품 개발하고 정말 쉴 틈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65세가 되어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게 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가? 주변에서도 계속 조언을 했답니다. 이 사장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놀면 안 되죠. 컨설팅이라도 하세요. 요즘 시니어 창업이 유행이니까 카페라도 하나 차려보세요. 봉사활동을 하시면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이 사장님도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카페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임대료 월 300만 원,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직원 인건비 월 20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월 600만 원은 벌어야 본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많이 와야 그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커피 끓이고 손님 응대하고 장사 걱정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예전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래요. 매출 걱정, 임대료 걱정, 직원 걱정까지. 그때 부인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고생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쉬어봐요. 그 말을 듣고 이 사장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또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답니다. 1년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보자.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허전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동네를 걸었는데 예전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에 핀 꽃들,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풍경이 우리 동네에 있었나? 이웃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이 사장님 요즘 산책 자주 하시네요. 네, 은퇴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요.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박 선생님과 만나서 장기를 뒀어요. 야,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장기 둬본 게 언제야? 정말 그러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후다닥 밥 먹고 다시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야 했는데 한 판, 두 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어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했대요. 오후에는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았어요.
할아버지, 블록 쌓기 해요. 응, 뭘 만들어 볼까? 손자와 함께 블록으로 성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장님은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 벌고 성과 내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였어.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예전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더래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정말 자기 것이 됐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이 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압박해요. 텔레비전에서는 시니어 창업 성공기를 방송하고 신문에서는 활동적인 노년의 비밀을 특집으로 다루고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치매 온다고 걱정해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자마자 바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창업을 하거나 취미 강습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물론 그런 활동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뭔가 하는데 나만 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냥 있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 만약 정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만약 그냥 여유롭게 쉬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의학적으로도 여유로운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산책하고 낮잠 자고 책 읽고 친구와 수다 떠는 것 같은 단순한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발표했어요. 즉, 돈이 많고 적고보다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 요가 강습도 받고 컴퓨터 교육도 받고 자원봉사도 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스케줄에 쫓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직장 다닐 때처럼 시간에 맞춰 어디 가야 하고 뭔가 해야 하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동네 산책하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게 훨씬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김할머니처럼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노는 것도 나름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역시 경제적 안정이에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은퇴 후 안정적으로 지내려면 최소한 생활비 20년치 정도는 준비해둬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죠. 63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보세요.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2년은 더 살아야 해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해요.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더하면 최소 8억 원 정도는 있어야 불안 없이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8억 원이나 어떻게 모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해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같은 거고요. 변동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정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합쳐서 3억 원 정도 있었어요. 이 중에 2억 원은 정기예금과 국채에 넣고 1억 원은 안전한 펀드에 투자했어요.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월 150만 원 받고 적금 이자와 펀드 수익으로 월 50만 원 정도 더 생겨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되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정말 안심하고 놀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건강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몸의 변화는 당연해요.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무릎이 좀 아프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잘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혈압이에요.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니까 약물이나 생활습관으로 잘 관리해야 해요. 두 번째, 혈당이에요. 당뇨병도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근육량이에요.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장님도 처음에는 매일 등산만 했어요. 유산소 운동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무릎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이사장님은 아령을 들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달라지더래요.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걸러 하루씩이라도 계속하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에요. 그냥 논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즐거운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밤새 텔레비전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단, 그 규칙은 즐거운 것들로 채워야 하죠. 인천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해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까지 가고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도 걸어요. 아침 먹고 나서는 신문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셔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커피 향도 즐기고 오전에는 책을 읽어요.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가끔은 손자가 읽는 만화책도 봐요. 점심 먹고 나서는 꼭 낮잠을 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하루 체력을 좌우해요.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들과 시간 보내요. 장기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드라마 봐요. 어떤 날은 손주들과 놀아주고 어떤 날은 아내와 산책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규칙적이면서도 즐겁게 채워지면 시간도 금방 가고 만족감도 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돈 안 쓰고 즐기는 방법을 많이 알아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취미 강습도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이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초기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해요. 해외여행, 고급 식사, 각종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쉬는 즐거움이 반감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활동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기. 공원은 무료고 산책은 건강에도 좋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동네 도서관 이용하기. 요즘 도서관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책도 많고 환경도 쾌적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요. 셋째, 무료 강연 참여하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 강의, 역사 강의, 취미 강의들 참여해보세요. 넷째, 주민센터 탁구장 이용하기. 대부분 주민센터에 탁구장이 있고 이용료도 아주 저렴해요. 다섯째, 집 근처 무료 등산로 이용하기.
서울만 해도 무료로 갈 수 있는 산들이 정말 많아요. 여섯째,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대부분 구민이면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일곱째, 시장 구경하기. 전통시장 가서 사람들 구경하고 맛있는 간식 하나씩 사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이런 활동들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장님도 이런 방식으로 지내고 계세요. 매일 사 마시던 커피숍 커피를 끊고 집에서 내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아끼더라고요. 대신 동네 도서관을 자주 가요. 처음에는 무료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년이 지나니까 책 읽는 습관도 생기고 지식도 늘고 돈도 아꼈어요. 무엇보다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지낸다는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로 하루를 채우면 돈 걱정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변화도 필요해요. 특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죠. 물론 그런 삶도 의미 있고 소중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내며 단련된 성숙함이 있어요. 그 얼굴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자식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우리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죠. 사회적 성공, 체면, 의무감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봐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말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젊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둘째,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좋은 신발에 투자해보세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진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다섯째, 용서를 실천해보세요.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섯째,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며 자신을 대접해보세요. 멀리 있는 맛집이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세요. 혼자서도 좋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도 좋아요. 일곱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변화된 일상을 들어보세요.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이것저것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굳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싶지? 하고 생각해봐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고 친구가 보고 싶으면 연락해서 만나고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스케줄에 쫓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쉬게해요. 김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에서 나와요. 그런데 혹시 그냥 노는 게 무의미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유롭게 쉬는 것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첫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쁠 때는 못했던 깊은 대화도 나누고 손주들과도 충분히 놀아줄 수 있어요. 셋째,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사치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왔어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삶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해요.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필수예요. 둘째,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져야 해요. 무기력한 게 아니라 여유롭고 즐거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갖춰진다면 남은 20년은 정말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쉰 거예요.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보낸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시고 그냥 쉬고 싶다면 쉬어도 됩니다. 둘째, 여유로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들을 갖춰보세요.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규칙적인 루틴이 중요해요. 셋째, 돈 안 쓰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자유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해도 되고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진짜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98세이신 박 할머니께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혈액검사 수치가 60대 수준이었거든요. 근육량도 놀라웠고 골밀도도 또래보다 훨씬 높았어요. 뇌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70대 초반 수준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시길래 이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도 80대 초반까지는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알려주신 몇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80대에 몸이 무너져가던 분이 90대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를 넘기면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청춘처럼 살아가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80세가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80세라는 나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노화 가속화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언덕을 오르던 자동차가 정상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70%가 건강상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진들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한 80대를 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차이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미 건강이 나빠진 분들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박 할머니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예전보다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함정 때문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사코페니아 SARCOPENIA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잠들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에는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 들어 올렸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어려워졌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한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온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근육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가 서서히 멈춰서는 것처럼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근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마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매년 3%에서 8%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70세의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80세가 되면 70에서 80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특별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걸 마이오카인 MYOKINE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좋은 물질들도 덜 만들어집니다. 셋째,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근육 손실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체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심지어 100세가 넘은 분들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바로 숨겨진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라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영양실조는 굶주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김할아버지는 매일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아침에는 밥에 김치,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또 밥에 반찬 몇 가지. 양도 충분히 드시고 굶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단백질 부족, 비타민 D 부족, 그 외에도 여러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혼자 먹는 식사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게 된 김할아버지는 점점 식사 준비가 귀찮아지셨거든요.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라는 생각으로 간단한 것들로만 드시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의 가짓수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혼자 식사할 때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혼자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더 놀라운 건 함께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맛있어요 라며 서로 권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들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약 40%나 적다고 해요. 과일과 채소 섭취량은 더욱 큰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혼자 먹다 보면 식욕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맛있게 해서 먹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대충 때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영양이 부족해지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요리하기도 귀찮아지고, 그래서 더 간단한 것들만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근육 손실을 더욱 가속화시켜요. 근육은 매일 분해되고 재생되는데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분해만 되고 재생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식사 환경을 바꾸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혼자 식사하던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면역력이 5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해요.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바로 과보호의 역설입니다. 이런 상황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자식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치실까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쉬세요, 쉬세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담배를 권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마치 녹슬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하는 기계처럼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요. 첫째, 뼈가 약해져요. 중력을 받으며 움직여야 뼈가 단단해지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운동량이 줄어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면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돼요. 셋째, 뇌 기능이 떨어져요.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도 받지 못하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폐렴 위험이에요. 누워만 있으면 폐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몇 배나 높아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적당한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거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30분만 가벼운 활동을 해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활동이라는 점이에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80세를 넘어서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육이 잠들어버리는 문제, 혼자 먹는 식사의 문제, 그리고 과보호의 역설까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 할머니처럼 80대에 건강이 나빠졌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 산책이에요. 산책이야 누구나 하는 건데 그게 뭐가 특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100세인들을 연구한 결과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명상 산책이었거든요. 이들은 걸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요.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인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인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건강한 어르신들, 모두 이런 방식으로 걷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상 산책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을 모두 해결해줘요. 걷기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적당한 활동으로 몸 전체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하지만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명상 산책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0% 이상 줄어들어. 이는 걷기 운동이 전신의 근육을 고루 자극하면서 특히 다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면역력도 놀랍게 향상돼요. 자연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면역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자연 치유력이 강화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뇌 건강이에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거든요. 실제로 치매 위험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신 건강 면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70%나 된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겨우 5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1분씩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너무 욕심내서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시간은 아침이 가장 좋아요. 아침 공기가 가장 신선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돼요. 장소는 가능하면 나무와 꽃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근처 공원이면 충분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논밭 사이 길이나 산책로가 좋겠죠. 걷는 동안에는 깊게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걸어보세요. 동시에 주변의 자연을 관찰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꽃향기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이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중요해요. 완벽주의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마법 같은 식사 시간이에요. 앞서 혼자 먹는 식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함께 식사를 하면 우리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혈압을 낮춰주기도 해요.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도 늘어나요. 이런 호르몬들은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을 때가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영양분을 잘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 이상 길다고 해요. 우울증 위험은 60%나 낮고 치매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없이 먹는 건 효과가 없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먹어야 해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제 손자가 이런 귀여운 일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많아요. 첫째,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초대해서 함께 드세요.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둘째, 이웃분들과 돌아가면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이런 모임들이 활발해요. 셋째,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넷째,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먹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도 안 좋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부족해져요. 여유롭게 드시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음식을 준비할 때도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을 준비해 보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단호박, 초록 채소.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은 보기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혀요. 또한 식사 전에는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함께 맛있는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나 정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지고 가벼운 신체 활동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백세 장수인들의 2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 산책과 마법 같은 식사 시간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할 수 있어요. 근육이 강화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며 적절한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0세 장수인들에게는 더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특히 뇌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방법들, 면역력을 높이는 특별한 기법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비결들까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5분만 산책을 해보시거나 오늘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